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 엔저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원래 오늘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다음 주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두 차례 미뤄진 거죠. 근데 예.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당부한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예. 그러면서 법무부가 절차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가 이제 뒤집어졌죠. 예. 근데 그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총장은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할 겁니다. 하겠죠. 예, 이미 이 징계 사유를 밑받침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검찰총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징계할 수 있느냐? 뭐든지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지 않냐? 이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 소원까지 낼 정도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징계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쟁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됐냐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다 밟아서 했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뭐 사유가 될 만은 한데 나름대로 부여하지 않은 기회가 있다거나 박탈된 기회가 있다면 이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가지고 꼼꼼하게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뭐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잘 아실 그런 지시를 한 것 테니까 같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건 좋은데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직무 배제 조치한 게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느냐를 따질 때 1, 2, 3, 4를 따졌는데 그동안 뭐 설명드렸던 겁니다. 1.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총장이다. 또는 임기가 보장된 법으로 보장된 총장이다. 등등등 쭉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게 뭐냐면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이 사건에 징계 사유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윤 총장에게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심리한 뒤에 직무집행 정지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예. 근데 충분히 심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직무집행 정지 못 받아들이게 또 원위치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역시 이 판결에 준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데 계속 두 번이나 미뤄지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이 추경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 앞으로 이 갈등을 일주일간 더 지켜봐야지 않겠냐. 오늘 바로 또 헌법소원 낸다고 그렇죠. 또 시끄러웠기 예. 때문에 또 뭐 차관의 문자가 또 찍히고 뭐 이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도에서는 당연히 떨어졌고 의외로 진보 세력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빠져나갔던 그거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다고 분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일주 단위로 계속 조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주 단위 조사에서 1%나 2%포인트만 돼도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걸 조금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5.2%포인트 빠졌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는 여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 이거 확실히 보여준 건 분명하고요. 연령층을 봐도 40대를 빼놓고 20, 30, 그다음에 50, 60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상당한 크기로. 그렇고 결국 이것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는 임기 하반기에 이제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안정감 있고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장관 후보들을 내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디에서 시작돼 왔는가? 예. 또 이 이슈는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가? 예.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2019년, 202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다. 2016년 촛불과 2019년 촛불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는 서 있다. 예. 이렇게 자기를 갖다 규정할 건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괜찮았는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갖고 보수의 행진이 멈춰버렸다. 나는 이거에 저항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의 스토리는 이거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언론은 이 시대에 무엇이 과제이고 시대 정신이 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국민들은 제각각의 어떤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은 정말 고민하고 썼느냐를 묻고 싶고 예. 고민하고 써도 그 기사가 또 나올 뻔한 언론사가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나 그 몇몇 언론사 말고 나머지 수천 개의 언론사들은 그럼 정말 그걸 신념으로 삼고 쓰는 거냐? 그냥 이게 뻥 터지면 그냥 베껴 쓰고 이게 뻥 터지면 베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쓰고 있는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베껴 쓴다의 문제점은 그 단독 처음에 보도한 언론사에서 오보를 내면은 베껴 쓰다 보니까 줄줄이 오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보도 오보지만 틀린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대로 쓴다. 이거는 예. 다시 쓴 게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예. 제목하고 기자 이름만 바꾼 예. 셈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그 유명 인사들의 그 혹은 또 정치인들의 SNS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탁 올라오면 바로 또 쓰거든요. 그렇죠. 다운표서 써서. 오늘도 예를 들면 한국사 문제 20번 예. 한 정치인이 그거 왜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냐. 그 대통령 괜히 한번 띄워주려고 말이야. 예. 대통령 연설문에서 갖다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는 냉큼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가지고 문제는 쉽게 내갖고 뭐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냐. 예.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역시 오보였죠. 알고 보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거다. 예. 이런 게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 거 봤을 때 뭐 저보다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는 변액가 더 안타깝겠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가장 큰 것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인데요. 예. 이게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 때문에 좀 쑥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판사 내부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 이 말이 나오면 지금 다시 좀 불거진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건 2003년에 법관 워크숍, 전국 판사의 대화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워크숍, 판사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례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취지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위계 질서, 일사불란한 명령 복종 체제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예. 판사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대법원장한테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년에 2번 열게 돼 있습니다. 예. 4월 둘째 주 월요일, 12월 첫 번째 월요일 이렇게 됐는데 12월 첫 번째 월요일이 요 이제 다가오는 주에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성원은 전부 다 117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3명, 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쭉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예. 열리는데 일단 일선 판사들이 뭐 법관 회의에서 이것을 좀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침묵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예. 불만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법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를 해볼 거냐. 근데 사실 11월 30일까지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올려야 됩니다. 안건을. 어허. 근데 3명밖에 못 얻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현장에서 9명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안건으로 못 정했는데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갖고 현장에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왜 의견이 나뉘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법적으로 위법한 판사 사찰이었을까? 충분히 조사할 틈이 없었다라고 예.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거 지금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할 상황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바로 우리가 모여서 흥분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그다음 정치적으로 엄청 예민한 사안인데 그러면 결국 모든 판사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린다는 얘기인데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사실 안 된다고 보는데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재판 당사자인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사찰은 아니지만 뭔가 분석해내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담당 검사가 해야 되는 거죠. 대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 측에서는 판사들이 이렇게 신중한 것은 벌써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그거는 뭐 따지고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결의문을 내든가 입장 발표를 우리가 과연 내야 되나?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뭐 성격들이 워낙 꼼꼼하시니까 계속 꼼꼼히 분석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판사들의 의견이 전부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몇몇은 불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뭐 판사들이 바보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고 또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 쪽에서 그 누구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불만이거든요. 저렇게 검찰이 당당할 수가 있나? 이제 판사들은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잘 읽어보시면 중앙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그렇게 취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침해다. 당연히 안건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장창국, 송경근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또 전국 판사위에서 얘기할 거냐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판사들에 따르면 어느 지역 판사들에 따르면 어느 직급의 판사들에 따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진짜 아니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고서 얘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기자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 종합하면 또 어느 직급에 있는 판사들의 분위기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지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나오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만일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를 한다면 뭐 항의성인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회의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사법부가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검찰은 자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할 뿐이다라고 당당하니 그러면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규정을 바꾸든지 사회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합의를 해서 만들든지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일단은 중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요구를 누가 해야 되냐.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냐. 어느 검사가 재판을 맡아서 이제 들어왔을 때 당신 나 이번에 진짜 사찰하지 마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해야죠. 검찰에. 그러려면 전국 판사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법원 행정처에 내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사할 사람은 담당 검사여야만 되고 정보 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걸로 제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 심판이 있는데 A팀, B팀이 야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이 넓은지 좁은지 아래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를 좋아하는지 위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를 좋아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정보 분석 가능하죠. 타석에 들어섰을 때 타자가 시간을 끄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가 투수가 공을 안 던지고 자꾸 시간 끄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가 뭐 이런 건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부인은 어디서 사는 누구야. 딸이 있든가 처형은 또 어떻게 되시지. 이게 야구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취미는 뭐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기관이 이거를 수행한다면 판사들로서는 정말 위협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자꾸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있다. 이거는 법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한참 밑에는 규정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도 좀 엿보이기 때문에. 위법한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게다가 또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이 사안을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한 20 몇 년을 존재해 왔다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사 중에 일부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유감 표명 한번 하지 않느냐. 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죠. 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의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한국사 20번 문제 혹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풀어봤습니다. 네. 너무 쉽게 냈다. 예, 너무 쉽긴 쉽던데요? 왜 쉬운가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수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2014년에 당장 집어넣는 건 어려우니 2017년부터 하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갑자기 역사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사 학원이 줄줄이 과목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또 그것도 학원 다녀야 되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학원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원망이 높아지니까 예. 그때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년부터 한국사를 수능에 내는데 무지무지하게 쉽게 내고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서 누구나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몇 번에 거쳐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사 문제는 무지하게 쉽게 내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뭐 심지어 엉뚱한 기사를 쓰기도 예. 했습니다만. 뭐 통일교육 시키려고 이런 거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가던데. 그래요. 하여튼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재밌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의 눈에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동안 합의가 쉽지 않았던 법안입니다만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세 정당의 대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외쳤던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일터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바꿔보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자나 노력을 다하게끔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죠. 세 정당의 대표가 모두 통과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그 의문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정감사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입법의 시간이 아니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조금 착잡하고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고 또 이제 추미애, 윤석열 장관 뭐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나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은 이제 빨리 진행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민생 이슈 그리고 저희가 좀 특별하게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그리고 전국민 소득법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은 되는데 잘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검찰 개혁, 공수처 이런 것 때문에 추윤 갈등이 불거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각 정당마다 다른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추미애가 물러나야 된다. 뭐 언론에서는 동반태진 얘기도 하고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뭐 누가 사퇴해야 되고 뭐 대통령이 두 사람을 다 징계 해임해야 되고 이런 거는 얘기할 생각이 없고요. 예. 저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공수처가 하루빨리 설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집권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집권 여당을 향한 어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이제 아주 이렇게 정화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 검찰이 할 일을 했는데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예.
애초 계획한 대로 공수처가 하루빨리 출범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어떤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뭐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빨리 공수처 설치로 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개혁들은 개혁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 지금 뭐 민주당은 9일날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같은 날 지금 처리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죠.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예.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론은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당연히 9일까지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최대한 9일까지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이제 물밑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예. 심지어 그 어려울 뿐더러 임시국회,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도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어제부터 농성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그 처음하고 스탠스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그 중대재해법을 이제 발의한 이후에 9월에 그 이낙연 당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대국민 연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되면 되는데 10월 막 이럴 때 이게 너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제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 이거 약속 위반 아니냐. 그리고 산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계시는데,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압박을 했더니,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우리 민주당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냈고, 이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저희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안을 내는 게 어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까지 오다가 예. 이제 그게 허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게 이제 드러난 거죠. 예.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그 산업안전책임자나 산업보건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본인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예. 그런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걸로 조금 선회하긴 했는데 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중대재해기업법을 통과시키면 기업 활동에 위축이 오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주나 대표이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산재가 벌어지면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위축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무턱대고 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뭐 큰 재해를 여러 사람이 입으면,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입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쭉 나열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 실제로 저희가 건설 현장에 가서 노조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물망만 설치돼 있어도 노동자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예. 하고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업 활동이 막 어마어마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 강은미 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박주민 안이 있고 국민의힘에 네. 또 이미자 안이 있는데 네네. 이거 아직 뭐 법사위로 올라가지도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 강은미 의원 안하고요. 예. 박주민 의원 안은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예. 그 이미자 의원은 조금 국민의힘에서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예. 물론 상당히 센 내용을 의외로 담고 있는데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빨리 입법화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이라든가 어떤 큰 부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반영을 해서 뭐 이 세 안을 잘 묶어서
좋은 내용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속도를 내자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네, 수요일이네요.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새 안 중에 어떤 안을 할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좀 걱정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정의당에서 네네. 지금 농성도 하셨잖아요. 네. 그 역시 결국은 민주당에서 호응이 있어야 될 텐데 빨리 처리하려면. 그렇습니다. 그저께 이제 저희가 공청회도 했고, 공청회를 하면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안이 예를 들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의 하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몇 배로 할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라는 이렇게 세부 쟁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정의당도 뭐 저희 안만 고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할 용의가 당연히 있고 대신 좀 빠르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세 당이 비슷한 안을 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농성에 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 안이 형사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하면은 지금까지 똑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벌금 내고 끝내지 뭐. 그게 훨씬 싸게 먹힌다.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예. 그래서 형사처벌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그냥 막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위헌 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렇게 그 기업주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는 당연히 면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시민들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 희생을 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뭐 하루에 6명, 7명 평균 숨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다 동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 논리와 맞물리면서 이게 좀 쉽게 빨리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또 10일이 김용균 씨 2주기이기 때문에 9일날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도 정의당이지만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선생님은 저희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막 벌벌벌 떠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아들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랄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산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정치권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정의당에서 특별 재난 연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최근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너무 힘드니까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를 좀 쌓은 사람들은 좀 세금을 더 많이 내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조세 개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부유층도 좀 더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세금을 좀 더 내고 부유층은 더 많이 내서 예. 어떤 이렇게 조세 개혁을 하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한시적 특별 재난 연대세는 이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소득이 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분들이나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가 조금 지날 때까지만 많이 소득이 난 부분에 한 5%만 추가해서 재난연대세를 좀 내주시면 그 돈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낸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시적이고 예. 그리고 소득이 많이 이제 늘어난 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연대의 세금을 좀 부과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희생 정신을 또 생각해서 조금 더 세금을 좀 내면 어떻겠냐 이 말씀인데 이것도 그런데 이게 또 헌법소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헌법소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세율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제 뭐 세율을 올려서 뭐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신 거기에 원래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세율이 올라가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소득이 더 늘었으니 거기에다가 일부만 조금 더 추가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아주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1부 순서 마치군요. 예, 1부 순서 마치고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